19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가 있거든요. 그 경제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실렸던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을 계산을 하고, 그 지구 평균 기온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파란색이 짙어지게 그림을 그리고, 그 연평균 기온보다 높을수록 빨간색이 짙어지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보시면 왼쪽이 1850년, 오른쪽이 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2도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 사이에 기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8도 정도까지 상승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이게 기후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는,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았었죠. 근데 최근 1, 20년 사이에 기후가 정말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도 쉽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구글 코리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뭔지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1등부터 10등까지.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가? 그 우영우보다도 더 많이 한국 사람들이 작년에 검색한 단어가 기후변화였습니다. 저는 이거 결과를 보고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 드라마 덕분에 그런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졌던 그 우영우 변호사보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더 많이 검색했다고? 근데 왜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이나 관련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안 됐을까? 하여튼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달에 울진, 삼척, 그 다음에 강릉 이쪽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서울 한복판 강남이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또 일부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이 또 이렇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흰남노라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발생해서 경주와 포항 일대 엄청 큰 피해를 일으켰죠. 포스코가 이제 원래 회사 문 연 지가 이렇게 창업한 지 50년, 그러니까 작년은 49년째였죠. 포스코 회사 문 열고는 처음으로 그 쇳물을 녹이는, 철광석을 녹이는 그 고로가 빗물에 잠겨서 지난해 거의 한 7, 8개월 가까이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피해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기후변화가 심각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색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 20, 30년 사이에 기후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가 언제냐를 1등부터 10등까지 쭉 줄을 세워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21세기에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2000년 시작된 지 21세기가 시작된 지가 이제 23년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 100년 중에 가장 무더웠던,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가 1등부터 10등까지 최근 20년 사이에 다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10년, 20년 사이에 기후변화 속도, 기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하는 그 경향과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는 그 그래프를 쭉 살펴보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도 함께 같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 40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데, 물론 지구 이제 기온이 저절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러니까 그 간빙기, 해빙기가 왔다가 기온이 되게 높은 시기도 있다가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변화와 달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온 변화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한 변화다라는 게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문제는 인류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성장,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혁명이 두 번이 있거든요. 한 번은 만년 전에 있었던 농사혁명, 또 한 번은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 두 번의 혁명을 거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년 전에 농사혁명이 시작되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였을까요? 그 전에 돌도끼나 이런 이렇게 도구가 시원찮아서, 혹은 농사 짓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못 짓고 유목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1만 년 그 이전에는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후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반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때쯤에는 기온이 이 정도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이때쯤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24절기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이렇게 표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만 년 전에 이 기후가 안정이 되고, 지구 기온, 평균 기온이 안정화되면서 한 15도 내외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어떤 기후 패턴이 나타나게 될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 수렵 채취 생활을 그만하고 여기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할 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다였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 잉여 생산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규모가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국가가 생기면서 통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제도들,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가장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는 안정화된 기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약 만년 동안 안정화되었던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최근 100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해준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병처럼 바로 뭐 이렇게 우리 가족, 나에게 오는 피해 잘 느껴질 수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7월 3일날 혹시 신문기사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그 다음날 그 기록이 다시 깨졌다, 이렇게 기사가 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제가 한 15도 내외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가장 그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았던 때가 2016년에 16.9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어간 거예요. 지난 7월 3일날. 근데 어제 7월 4일날 그 17도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서 그 기록이 또 깨졌고, 앞으로 더 뜨거워진 이 기록도 깨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기사학자는 좀 자주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더위 폭염보다 더 심각한 폭염이 거의 매년 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기후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화석연료가 뭐예요? 석탄, 또 석유, 또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화석연료 삼총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석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죠? 네.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압축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기차가 움직이고, 기계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에너지 혁명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혁명이 생기면서 석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천연가스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런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발생을 하죠. 이 자동차 대기관차 쭉 가면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그 안에 CO2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들이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여 년 이상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우리가 계속 배출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대기 중에 배출된 축적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들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이 온실기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태양열이 복사열이 지구로 왔다가 또 이제 반사되어서 또 상당 부분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태양열이 왔다가 이제 반사되어서 대부분 다 나버리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은 한 15도 내외, 아까는 많이 올라서 17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구에서는 생명체, 최소한 사람은 살기가 힘든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 온실기체는 지구에서 생명체, 특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한 기온 상태,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문제는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지구로 왔던 태양 복사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고 갇히는 태양열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에 갇힌 온실 효과에 갇힌 이 태양열이 지구의 기온을 점점 덮어 올리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비닐하우스를 짓죠.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는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태양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온실 안쪽은 외부와 달리 굉장히 따뜻한 기온을 유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물들,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비닐하우스의 이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비닐이 점점 더 두꺼워져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을 더 많이 가두게 되니까 이런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게 단순히 환경 문제, 우리 지구 환경이 예전과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추구할 권리, 건강을 추구할 권리, 생계를 추구할 권리, 그 다음에 적정한 주거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가 기후변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라든지 영향과 피해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로 이 폭염과 한파 중심으로 특히 대구는 폭염과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지만 또 대구 사람들이 워낙 또 오랫동안 더운 지역에서 잘 견뎌와서 오히려 또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지역보다 적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폭염이 더 극단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대구 사람들은 폭염하고 잘 견뎌 이렇게 한가하게 대응할 일은 아니다. 아까 이제 지구 평균 기온도 최근에 그렇게 막 최고 기온을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게 56도였습니다. 그 기록을 재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경신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미국 서부 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평양을 두고 우리 동해 쪽으로 계속 이제 일본을 건너서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미국의 서쪽 해안들을 만나게 되죠. 그쪽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LA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저 미국 북쪽으로 가면 포틀랜드나 시애틀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시애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된 곳이 시애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애틀하고 포틀랜드가 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와 커피가 그 시애틀과 포틀랜드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여기 시애틀하고 포틀랜드가 위도상으로 보면 캐나다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온이 서늘하고 이렇게 시원한 지역이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시애틀 1년 내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스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는 이런 차 문화가 많이 이제 발달을 했었죠. 이 도시에서 이제 스타벅스 그런 배경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애틀, 포틀랜드 그 위쪽에 이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이런 곳들도 작년에 굉장히 심각한 폭염으로 산불, 그 다음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인근에 있는 바닷가에 작년에 40도가 넘는 이제 폭염이 며칠간 계속 지속이 되었고, 그 해변에 오늘 이제 어부가 나가서 봤더니 조개들이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다 이렇게 익어 있는 거예요. 찜통에서 조개를 친 것처럼 그냥 기온이 너무 높아서 이제 조개가 15개가 넘는 저 조개들이 저렇게 집단 폐사해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됐었고, 그 위쪽에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캐나다 쪽에서는 이 폭염이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대기 중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땅이, 이 숲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이 튀어도 불이 엄청 잘 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과 달리 큰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굉장히 직접적인, 폭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는 한 마을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1,500명이 하루아침에 자기 상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년에 북극에 있는 베로얀스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도시가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6월 초에 기온이 38도를 넘겨가지고 당시에 서울 기온이 30도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북극이 서울보다 더 이렇게 덥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시베리아 지역, 이 북극 지역에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어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이 북극 시베리아 지역은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오랜 기간 동안 단단하게 얼어있는 얼음층, 이 땅 밑에 깊숙하게 이렇게 쌓여있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동토라는 게 얼음 땅이라는 거죠. 영원히 녹지 않을 단단한 얼음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은 기온이 굉장히 춥고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 얼음이 녹을 일이 없을 거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영구 동토층 위에 사람들이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도로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북극의 기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이 녹아내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서 이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위에 지었던 도로, 집, 건물, 공장들이 막 붕괴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이 영구 동토층 위에 세워졌던 정유회사, 기름을 정유하는 회사에 기름을 저장해놓는 탱크, 그 지반이 무너지면서 그 기름 탱크가 쓰러지면서 이 기름이 익은 강으로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심각한 기름 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상터가 붕괴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영구 동토층은 굉장히 오래전 고생대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대기 중에 있던 다양한 이제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도 함께 함유를 하고 있고, 그 고생대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다양한 이렇게 바이러스들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여기 갇혀있던 온실가스와 이런 바이러스들이 대기 중으로 다시 유출이 되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여기 갇혀있는 메탄이라는 온실가스는 온실가스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전체 오실가스 양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탄은 20%가 채 되지를 않는데, 메탄 한 개가 이산화탄소 20개가 만드는 오실효과보다 더 큰 오실효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은 작아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그죠? 버리고 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축산업,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는 풀을 먹고 트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방귀라든지 트립을 통해서 또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메탄가스가 이런 북극 영구 동토층 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기후변화의 속도를 더 높이게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작년 2월에 세종기지 모습을 찍은 영상을 작년 8월에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우리가 남극의 세종기지라고 이제 하면 보통 왼쪽 아래에 있는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저런 곳을 상상을 하고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해 2월 달에 남극 세종기지 인근에 눈과 얼음, 빙하가 완전히 다 녹아서 맨 땅이 드러난 모습을 촬영을 해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때 그날 저 영상을 찍었던 날 남극기지의 온도가 한 8도 정도 됐었는데, 뭐 하루 이틀 영상 기온으로 올라간다고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얼어있던 저 빙하들이 저렇게 깨끗하게 다 녹아내리지 않겠죠. 상당 기간 동안 고온 상태가 지속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남극에 있는 얼음층들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북극에 있는 얼음들은 이렇게 바닷물에 떠 있는 얼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면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북극에 떠 있는 그 빙하들이 직접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남극은 대륙이잖아요. 이 대륙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게 되면 직접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인류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해안가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안가에 곡창지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물들이 이렇게 쭉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퇴적물들이 강 하류에 많이 쌓이게 되니까 굉장히 비옥한 토지들이 강 하류, 바다와 만나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량을 생산하는 곡창지대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잠기게 되면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이 남극에 빙하가 녹는 것, 그리고 히말라야라든지 우리 내륙 지역에 있는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은 이런 해수면 상승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40도가 넘는 여름철 폭염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위쪽으로 가면 이제 덴마크라든지 이런 이렇게 좀 북유럽 지역들은 정말 서늘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곳들도 여름에 이제 폭염들이 막 오게 되니까 호텔에도 에어컨 시설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그 북유럽 지역 덴마크에서도 여름철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호텔에서 도저히 더워서 못 자겠다고 막 이제 환불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유럽이 매년 이렇게 폭염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염이 단순히 기온이 높아지고 이런 온열 질환자를 발생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에 땅속에 있는 수증기 증발을 가속화시켜서 이런 산불 피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미국, 유럽, 여기는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산불이 그냥 이제 우리하고 멀리 있는 그냥 산에 불나는 게 아니고, 이 불이 막 번져 내려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무학도서관도 이렇게 산 바로 밑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산불이 나서 이 불들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온다 생각하면, 물론 이렇게 소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지만, 이 불이 너무 거세고 2019년에 그 호주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8개월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8개월 만에 불이 꺼진 것도 소방관들이 불을 끈 게 아니고 다행히 8개월 만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다행히 진화가 되었는데 8개월 동안 엄청 많은 공간들을 화재로 인해서 잃게 되었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이 산불이 덮치면서 사람들이 산터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250곳이 넘는 곳에서 이렇게 산불이 동시에 막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산불로 인한 영향들이 또 미국까지 번져가지고 미국 뉴욕의 이 자유의 증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온열 질환이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피해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연관되는 효과로서 이렇게 그 산불 같은 재난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2021년 겨울 이제 텍사스 지역의 사진인데 무슨 그림인지 혹시 상상이 되세요? 거북이들이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 동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다에 가서 이 거북이들을 막 구조해오고 해서 이렇게 차에 실어놓은 모습인데 그 텍사스가 미국의 제일 남부 지역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지역이 텍사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는 겨울이 되어도 눈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더운 지역이죠. 텍사스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난 2021년 겨울에 저 텍사스까지 한파가 밀어 닥친 겁니다. 그래서 눈도 엄청나게 내렸고 텍사스 사람들 눈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온도 영하 20도까지 급강하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엄청 큰 피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추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겨울에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 대책이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온돌이 있거나 따뜻한 옷을 입거나 이런 대책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아열대 지역은 겨울철에 겨울이 아니죠. 기온이 그렇게 막 떨어지게 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대만에 갑자기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동사자가 막 발생하고 한파로 인한 환자들이 막 응급실에 막 실려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만의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길래 그렇게 한파로 인해서 동사자가 발생하고 난리가 났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따뜻한 지역이죠, 그죠? 남쪽에 있어서. 그래서 3도, 4도 정도 기온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동사하거나 그렇게 한파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을 해서 병원이 응급실이 완전 북새통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제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20도 내외의 굉장히 따뜻한 기후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렇게 안정화된 기후, 지난 한 만 년 가까이 그 기온대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죠. 그래서 그 기후에 맞게 우리의 의식주가 결정이 되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에 맞는 집의 양식, 여름은 시원해야 돼요. 겨울은 따뜻하게 난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주식, 쌀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기후 환경이잖아요. 우리 주식은 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후대에 맞게 우리 의복의 양식도 여름에는 시원한 도시 300옷도 만들어서 입게 되는 거예요. 겨울은 따뜻한 소미부라든지 그런 옷들도 만들어서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면 대만에서는 겨울철에 이렇게 따뜻한 난방 대책, 이런 옷 같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시원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이례적인 낮은 온도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낮은 한파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에너지 공급이 이렇게 중단이 됐어요. 한파로 인해서 전기가 다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난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가스통을 들고 집에 난방을 하기 위한 연료를 구하러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우리는 겨울에 모니터 파카나 따뜻한 외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꺼내서 입고 추우면 내복도 입고 하여튼 너무 껴입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파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담요 그냥 둘둘 말고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게 되니까 수도관들이 다 동파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직접 물통을 들고 물을 받으러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대구는 특히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은 눈이 잘 안 오는 지역들은 겨울에 눈이 한 1, 2cm만 와도 교통 대란이 나서 완전히 난리 북소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강원도 쪽은 눈이 뭐 몇 cm가 뭐 10cm씩 와도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늘 겨울이 되면 그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는 경험들을 해왔고, 여기 우리가 도시 차원에서 대응하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설 장비라든지 여러 개 사회적인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눈 따보면은 그걸 쫙 치우는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대구나 부산만 하더라도 겨울에 막 그렇게 많은 눈이 와서 이제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험들을 잘 할 일이 없죠.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드문드문하게 되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눈이 조금 오기라도 하면 굉장히 이제 강원도 지역과는 달리 굉장히 큰 피해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이제 영천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구와 비슷한 지역의 농가에서는 이제 똑같은 눈이 내리더라도 강원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피해가 큽니다. 강원도는 예를 들면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짓더라도 지붕을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지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오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경북 지역은 이렇게 두루뭉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뭐 눈 걱정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눈이 엄청 내리니까 강원도하고 여기가 똑같이 내려도 저기는 눈들이 이렇게 다 흘러내려서 별로 이렇게 피해가 안 생기는데 여기는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세우다 보니까 눈이 거기 엄청 쌓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눈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고 이게 농작물 피해로 다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안정화된 이 기후에서 살아오면서 구축해왔던 삶의 문화, 사회 시스템, 사회 인프라가 이제 기상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없어서 이렇게 이 장작을 구하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식료품이 이렇게 동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사재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마트에 이렇게 식료품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십 미터씩 줄을 서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식량을 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이 사진이 좀 우습기도 하고 되게 하여튼 좀 저게 효과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집에 난방이 안 되니까 이제 그 한파가 와서 텍사스 지역에 있는 전력회사의 그 변압기라든지 전력 시설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난방을 우리는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도시가스도 있지만 전기 난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벽에 있는 히터라든지. 그래서 그 난방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차는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차에 난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의 난방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저게 집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좀 오픈 사진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겨울이었는데요. 미국의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77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외출을 금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역대급 추위가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해룡장성, 그러니까 흑룡강성, 중국의 제일 북부 지역이죠. 여기 모어라는 도시에 기온이 영하 58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그 하얼빈이나 이런 곳은 이제 보통 뭐 영하 20, 30도씩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얼음 축제도 많이 하는 곳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20, 30도가 아니고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극단적인 기후죠.
그러니까 텍사스는 아예 그런 영하의 날씨를 경험할 수 없는 지역에 영하 20도로 떨어져서 굉장히 피해가 발생했었고, 여기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긴 했는데 평소에 내려가는 온도보다 훨씬 더 내려가면서 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도 이 지역들은 뭐 텍사스만큼 피해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그 이제 인스타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영하 58도가 되니까 그냥 이제 물을 이렇게 공중에 샥 뿌리니까 이게 대기 중에서 바로 막 얼음으로 얼어버리는 뭐 이런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그러니까 그 미국 북부 지역하고 동북부 지역하고 한국의 중국, 아시아 지역의 중국, 한국도 굉장히 심각한 한파가 왔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이 굉장히 추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륙을 흘린 저 한파가 한국까지 이제 겹쳐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됐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진다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겨울에 왜 이렇게 춥냐? 한파가 왔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이 이제 상승하는 게, 물론 폭염이라든지 이런 기온이 뜨거워지는 지역이 많아지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순이고, 그런데 이렇게 추운 지역, 따뜻한 지역, 더운 지역, 이렇게 기후대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구의 평균 기온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이 생태계는 바닷물도 이렇게 해류가 돌잖아요. 그죠?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전 세계를 회전을 하면서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를 시키는 거고, 지구의 대기도 순환을 하면서 적정한 기온들, 지금의 생태 조건, 기후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한파가 왔던 중요한 이유가 지구온난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북극 지역에 있는 찬공기들이 이렇게 몰려 있죠. 근데 이 기온이 북극 지역에 전반적으로 막 상승하게 되니까 이 찬공기들이 북극 지역에서 이렇게 밑으로 못 내려오고 갇히게 하는 이제 편서풍이죠. 이렇게 지구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 제트 기류, 요 바람층이 여름에 이제 에어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문 들어갈 때 바람이 샥 내려오면서 이제 안 공기가 바깥으로 안 들어오도록, 바깥에 뜨거운 공기가 안에 시원한 공기로 섞이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이 에어 커튼처럼, 이 제트 기류가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방어막이 이렇게 일부 지역이 약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구축되어 있던 게 어느 지역은 툭 터져서 밑으로 축 처지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막 밑에서 뜨거운 공기가 밀고 올라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 이제 더운 공기가 밑에서 올라가니까 기온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게 밑으로 축 처지는 것들은 북극의 찬 기온들이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니까 아까 텍사스라든지 중국처럼 한파가 옵니다. 이렇게 기후 균형들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지구는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서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잘 사용을 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도 이 지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물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기후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상황대로,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한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예전에는 멀리 이름도 잘 들어보지도 못할 어떤 후진국에서 잘 못 사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해외 토픽처럼 많이 접하게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 피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이 재난으로 인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 동남쪽 끝에, 그러니까 쿠바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플로리다 주거든요. 이쪽 지역에 태풍이 잘 지나갑니다.
근데 미국이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슈퍼 태풍이 굉장히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태풍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보험회사들이 다 파산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그 사람들이 맡긴 보험료를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근데 사고나 어떤 재해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일부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피해가 막 매년, 그리고 그 규모도 엄청 크게 계속 생기게 되니까 그 보험료 보상을 해주다가 이제 20개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 파산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폭염이나 한파 문제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국지적으로 우리 지역 단위에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단열을 잘 한다든지 뭐 냉방 시설을 잘 갖춘다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더 근원적으로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근원적으로는 이런 기후변화의 속도가 좀 늦어지고,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가 늦춰지거나 멈추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3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이 기후변화 협약을 처음 채택을 했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우리 인류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온실가스를 종류도 엄청 많은데 어떤 온실가스를 누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누가 얼마큼 줄일지 이거를 매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서 그 회의를 처음 시작을 했고, 첫 번째 합의가 만들어진 게 1997년 교토에서 있었던 교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첫 합의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채택한 교토의정서는 많은 온실가스 중에 6가지 이산화탄소, 메탄, 육불화황 이런 이제 6가지 온실가스를 38개 선진국이,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래서 화석연료를 이제 지난 10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화석연료 많이 써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니까 그 나라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그 38개 선진국들이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평균 5.2% 줄인다. 이게 이제 교토의정서의 합의안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이제 일부 나라들은 기후도 심각하지만, 근데 기후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 합의를 할 당시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미국 혼자 다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등부터 10등까지 배출하는 양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혼자 배출하는 양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 미국이 우리는 안 할래하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근데 그 2000년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이 미국을 제낀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혼자 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이나 자국에 있던 제조 생산 시설 공장들을 중국으로 인건비가 싸고 여러 비용이 싼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뭐 그런 요인들도 있죠. 어쨌거나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예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전 세계 10위권 이내에 늘 진입해 있는 온실가스 배출국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중국도 안 하고, 10위권 안에 있는 한국도 안 하고, 인도도 안 하고,
이런 나라들도 안 하는데 이걸 왜 하냐? 그냥 안 거야 하고 맨날 박차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토위정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2007년 발리 회의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고 8년이 걸렸습니다.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2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해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파리 협정은 기존의 교토위정서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표가 달라집니다. 교토위정서는 2010년까지 평균 5.2% 줄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파리 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된다. 이게 초안이었고 최종 합의문에는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섬나라 국가들, 투발루라든지 몰디브라든지 이런 섬나라 국가들이 2도 오르면 우리 다 죽는다. 더 강력한 목표에 우리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목소리를 일부 반영을 해서 1.5도 목표가 같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1.2도가량 상승했고 앞으로 2100년까지 100년도 안 남았고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 이 2도 목표 달성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1.5는 정말 택도 없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여러 국가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 산하의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전 세계 3,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5년, 6년마다 정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2도 목표와 1.5도 목표에 대해서 좀 특별히 연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고 한 3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2018년 10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2도가 올랐을 때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1.5도가 올랐을 때 지구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쭉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한데 2도하고 1.5도하고 0.5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영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도가 아니라 1.5도를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게 산호초잖아요. 산호초 주변에 작은 미생 플랑크톤들이 살고 그 다음에 그 미생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물고기 그 물고기를 먹는 좀 더 큰 물고기 이렇게 전체 해양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이 바다의 산호초들이 거의 전멸하게 된다. 그래서 해양 생태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1.5도 상승하더라도 이 산호초는 거의 한 70~80% 가까이 멸종을 하게 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내로 안정화된다면 나머지 한 20~30% 살아남아 있는 산호초들이 다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도하고 1.5도가 0.5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도 목표, 지구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들어보셨어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제로가 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하나도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배출이 되더라도 토양이나 해양이나 숲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숨 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뭘 들이마셔요? 공기를? 산소를 마시고 내뿜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죠? 근데 숲이나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뭘 들이마셔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거는 산소를 내뿜자는 거죠. 그래서 이 숲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들을 하죠. 근데 이 지구에 뭐 숲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의
2, 3%도 흡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양을 절대량 자체를 거의 대부분 다 줄여야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처럼 살다가 한 2030년, 40년 돼서 이제 좀 줄여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한 10년 정도 살면 1.5도까지 올라갈 만큼 온실가스가 다 배출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에 한 10년 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럼 앞으로 얼마를 더 배출하면 0.3도가 더 올라갈 거다. 이 양을 계산을 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420기가톤 정도를 더 배출하게 되면 1.5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계산을 했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보통 전 세계가 1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가 한 42기가톤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살던 대로 한 10년 살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을 다 배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한 게 기후시계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 기후시계를 동대구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한 7년 한 200일 정도 남았었습니다. 지금 아마 가보시면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을 텐데, 지금처럼 6년을 살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배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치하고 작년에 중간에 한번 시간을 조정을 했거든요. 전 세계 시계가 있는데,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배출하는 42기가톤보다 더 적게 배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6년 한 200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 7년 30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후시계는 저쪽에 있는 시계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막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기후시계가 0으로 가지 않도록 시간이 계속 더 늘어나도록 온실가스들을 빠르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니까 이게 1년에 한 7%에서 한 8% 가까이 줄여야 되거든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적이 딱 2번 있는데 97년이랑 2008년이에요.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 있었죠. 2008년에는 그 분위기가 있었죠. 리먼브라더 참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한 1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7, 8% 평상시에 한 2, 3%씩 늘어나니까 한 1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IPCC가 제시한 2030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매년 IMF와 같은 경제적인 충격이 계속 와야 되는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는 매우 빠르게 줄여야 되는 엄청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받아안고 있는 거죠. 그게 도대체 가능하냐? 보니까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른 사회적인 대전환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전 세계 석탄 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문 닫아야 된다. 두 번째가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멈춰야 되는데 이걸 당장 다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사용량이 많고, 그리고 지금 대안이 있는 석탄 발전 내연기관차를 최대한 빨리 퇴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3이 이런 에너지 소비로 만들어져요.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 에너지 소비의 많은 양이 전기를 만드는, 화석연료를 특히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는 자동차를 타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빠르게 하면, 물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0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3%에서
절반을 줄이더라도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4분의 3, 70% 이상 차지하는 여기서 절반 이상을 줄여야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언제까지 석탄 발전소 폐쇄하겠다라는 일정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언제부터는 금지시키겠다라고 그 일정들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유럽연합 의회 차원에서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들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생산 판매를 중단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른 전환이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는데 불과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거를 다 없애고 전기차로 다 바꾸고, 전기차로 바꾸지 않더라도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것도 한국은 전기 생산량의 약 40%를 석탄 태워서 만들고 있고, 한 27%, 25% 정도는 천연가스를 태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빼더라도 거의 한 70%가 중국에서 그죠? 그런 전기를 이제 발전소를 중단을 시키면 우리가 그만큼 전기를 사용 안 하거나 아니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다른 전력을 생산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 둘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비도 써야 되고, 국방비도 써야 되고, 특히 복지비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써야 되는 돈 다 쓰다 보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대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기후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처럼 전시체제와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 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그 인력과 에너지와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총결집을 시키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쇠붙이 하나도 갖고 와가지고 총알을 만들고 막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우리 정부의, 우리 지자체의 최우선 순위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가장 많은 정책 역량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목표들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분야에 지금 뭐 전기차도 그렇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이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적 자금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1930년에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여러 이렇게 사회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 보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사회보험제도들도 사실은 미국도 그 1930년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지금도 정부가 주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뉴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때처럼 일자리 만들고 사회 안전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온실가스도 같이 감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뉴딜이 아니고 그린 뉴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미국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다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한 후보 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을 하는 일을 가장 처음 했던 일이었고, 자기가 공약한 그린 뉴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BBB법이라고 더 나은 미국 제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부결되었고, 이 법을 수정해서
작년 8월 9일 날 통과된, 그리고 8월 16일 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효된 이 법안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한국은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해왔는데 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한국은 못 받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이런 그린 산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약 1,000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그린 산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하겠다. 두 번째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죠. 미국은 의료보험이 엄청 비싸잖아요.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사보험을 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대기업 증세, 법인세를 증세해서 지원을 만들겠다. 이 세 가지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했을 때 2030년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0년 대비해서 한 20% 내외 정도로 이렇게 예상 예측이 되는데, 이 IRA를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를 빠르게 내기관차를 퇴출시키면서 전기차를 확산하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감축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0에서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까지 미국은 한 45% 수준, 그러니까 IPCC가 제시한 그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기후 악당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죠, 그죠? 그리고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그 기후 악당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백악관 홈페이지 가면 클린 에너지라는 저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 난방비 위기를 겪었던 곳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전 세계가 공통으로 다 겪었던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국민들의 이런 에너지 비용,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우리 집에 그 겨울에 난방비 줄이려면 우풍이 안 들도록 단열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비용을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든 에너지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투입한 비용을 몇 년이 지나면 다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단열도 좀 하고 여기 태양광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당장 뭐 목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몇 년 지나면은 그 비용이 다시 다 이렇게 회수가 되는구나. 제 집에 작년에 이제 저희 그 옥상에 3kW 태양광을 설치를 했거든요. 올여름 이제 폭염이 오고 그다음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지난 겨울에 우리가 난방비 폭탄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전기요금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세 식구 사는데 한 달에 한 200kW 정도 전기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4인 가정 기준으로 하면 한 300kW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 3kW 태양광 설치하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00kW 정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저희 집은 200kW 쓰니까 다 쓰고도 남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저희가 보내줍니다. 이 전기요금은 빵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제가 자부담을 한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4인 가정으로 치면은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은 1년이면 60만 원, 3년이면은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 지금 설치비로 이렇게 내더라도 3년만 지나면 내가 낸 비용은 다 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쓸 거거든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사실은 전기요금 걱정할 일이 없죠. 이게 이렇게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화석연료로부터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을 바로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주고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그린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순간 유럽은 겨울에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예전부터 불안한 요소, 안보 위기였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러시아의 화석연료로부터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생에너지 보호 목표를 예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향하겠다는 게 리파워 유럽이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PCC에서도 2030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3가지 정책 옵션들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서 가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전 세계 추세와 맞춰가지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45% 줄이겠다. 한국은 40%, 국가 목표보다 5% 더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분야가 교통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교통 분야가 40% 넘게 차지하고 우리 집과 건물에 쓰는 전기가 한 23%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860만 톤 중에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사용량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송공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상가에 쓰는 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산업 부문도 있지만 대구는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핵심 과제들을 가지고 산업단지에 지금의 태양광을 1.5기가를 설치하겠다. 이런 시장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시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들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 더 빨라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지금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양을 빠르게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당장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더라도 대기 중에 이미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향후 한 4, 50년 이상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누적되어서 이게 며칠 지나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적응과 관련해서 밑에 왼쪽 아래 보시면 대구의 폭염 일수 전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내로 안정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2100년에 여름에 폭염 일수가 한 37일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봤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한 4도 가까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는 여름철에 폭염 일수가 77일, 여름 거의 대부분 2달 반 동안 계속 폭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런 그 열대야도 여름에 제일 상황이 안 좋으면 60일, 2달 가까이 여름에 열대야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될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달 동안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4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시나리오를 한번 쭉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1단계 1주차에는 막 하여튼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서 2주차에 막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3주차에 온열 질환자 사망자가 막 확정을 하게 되고 4주차가 되면 막 초과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다툼도 많아지고 뭐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이렇게 시나리오와 예측들을 쭉 이제 했던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한 달 폭염이 지속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
근데 이게 막 2달, 3달씩 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에어컨 써서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특정한 시간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전력이 다운되죠.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는 대정전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름에 지구 단위로 그 아파트 단지에는 별도의 변압기와 전력 공급 시스템이 있는데 아파트 오래된 곳이나 변압기가 낡은 곳이나 용량이 적은 곳에 여름에 막 에어컨 많이 틀고 하면은 이게 용량 초과되면 터져가지고 갑자기 정전이 되는 일들이 한 번씩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온이 높아지고 냉방 수요,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더 많은 피해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